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2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와 카카오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위치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디 애슬리틱 제임스 피어스 리버풀 전담 기자와 Q&A 시간이 있었는데, Q&A를 가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Q&A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외 축구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각 팀마다 전담 기자가 있고, 그 기자들 중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팀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기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그런 인기 있는 기자들 중에, 샌리나, 맨로, 온스테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제임스 피어스는 리버풀 에코에서 디 애슬리틱으로 이제 이직하고 나서도 아주 좋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 팬들에게는 특히나 좀 더 믿음의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라 부상에 대해서 더 나은 소식이 있나요?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살라는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서는 아마 출전이 불투명할 것인데 살라가 이 치료에 얼마나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지금 리버풀은 정말 힘든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클롭이 살라에게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아마 그 경기에서 기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리버풀 다음 경기가, 그러니까 이번 주중 경기가 이제 크펠전이죠. 네. 마팁 부상에 관련해서 새로 들어온 정보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클롭이 11월 말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으니 크리스탈 팰리스전 복귀는 너무나 시기상조일 것이고 아마도 다음 주 초중에 리버풀에서 자세한 이 부상 소식을 전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 리그에서 선발로 나오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 옥체미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에서 골을 넣기 전까지 리버풀에서 지난 5경기에서 4득점을 기록했지만 옥체미는 9월 중순부터 리그에서 선발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옥체미가 부상 이전으로 돌아오는데 피지컬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클럽이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옥체미는 건강하게 다시금 돌아올 것이고 아마도 이번 시즌 후반기에 더 많이 기용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살라가 못 뛰면 그 자리에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 선발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주중 경기를 말하는 거죠. 옥슬레이드 체인벌린이 살라 자리에서 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다만 옥체미는 사이드에서 뛰는 것보다는 앞쪽에 배치된 미드필더, 그러니까 공미 자리, 랄라나나 옥체미나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기용되는 게 아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클롭이 1선을 보강하려고 영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현재 살라의 부상으로 뎁스가 모자르고 샤키리는 부상을 지속적으로 다시금 당하고 있고 옥체미는 사이드보단 중원이 더 나은 것 같고 오리기는 선발 모습보다는 후반대 교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클롭이 영입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클롭이 1월에 선수를 영입한다면 아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지만 클롭은 1선이나 2선에서 뛸 수 있는 백업 선수로 랄라나, 오리기, 샤키리, 브루스터가 팀에 있다고 말할 사람이고 내가 볼 땐 리버풀은 탑급 공격수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클롭이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이었다면 이번 여름에 영입을 했었을 겁니다. 랄라나는 시즌이 끝나면 팀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고 샤키리 거치 역시 불투명한 만큼 리버풀은 내년 여름에 진짜로 필수적으로 영입이 있을 것이고 필요한 상황인 것은 동감합니다. 라이프치히의 티모 베르너 리버풀 이적설이 진짜인가요? 티모 베르너는 리버풀이 오래전부터 철두철미하게 지켜봤던 선수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고 내가 마지막으로 베르너 이적설을 구단에게 확인했을 때는 개소리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더욱이 베르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게 없습니다. 조 고메즈와 스털링 사건에 관해서 왜 리버풀은 지지를 보내주지 않는 건가요? 적어도 사진 한 장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리버풀 공식 계정에서 고메즈 사진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달린 사진을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몬테네그로와의 경기에서 힘든 일을 겪은 고메즈에게 괜히 도와준답시고 공식 성명서를 내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클롭이 고메즈에게 연락을 취했을 거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고메즈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헌신하면서 평소에는 조용하고 수줍음이 많고 관심의 한복판에 놓이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스털링과의 사건에서 본인이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유를 받게 된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샤키리 근황 좀 알 수 있나요? 샤키리는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요즘은 치료를 받으러 영국과 스위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샤키리의 복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로버트슨 부상은 얼마나 안 좋은가요? 다음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살라와 마찬가지로 출전이 불투명할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진행되었던 부상이라 훈련도 못했었는데 지난주엔 맨시티 전에서 로드리에게 발목을 세게 맞았었고 그 맞은 곳이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리버풀은 앞으로 치료 과정에서 얼마나 로버트슨이 회복하는 그 과정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티모 베르너 영입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나요? 내년 여름 리버풀은 분명 최소 한 명의 공격수를 물색하러 이적 시장에 뛰어들 것은 사실입니다. 그 선수로 아마 티모 베르너라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지만 리버풀에 잘 맞은 선수고 그 다음에 아주 파워풀하고 올 시즌 성적도 좋지만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티모 베르너가 라이프치히를 떠나 이적을 했는데 백업 선수에는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이 제이든 산초를 영입하기 위해서 살라나 마네를 떠나보내려 할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둘 다 얼마 전 바이아웃도 없는 재계약을 체결했고 마네는 이제 최고의 전성기에 접어들었는데 리버풀이 마네 매각에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축구라는 게 시간별로 달라지기도 하고 마네나 살라 중에 누군가가 이적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말도 안 되는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이 둘 중 한 명이라도 영입할 수 있는 클럽들은 정말 극소수 밖에 없고 둘 다 2200억이 넘는 몸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이동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브루스터를 보기 너무 힘든데 이유가 있나요? 경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장기 부상 때문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예리함을 100% 찾는데 아마도 지속적으로 난관을 겪고 있는 듯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이 브루스터에게 신임을 보내고 있지만 현재 브루스터가 오리기를 밀어내면서까지 명단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 우승 설레발 쳐도 되나요? 저라면 설레발 치지 않을 겁니다. 라이언 프레이저 리버풀 이적설 팩트체크 가능한가요? 프레이저 이적설은 완전 개소리라고 들었습니다. 에이전트가 이 관심을 유도하려고 언론에 흘린 것 같습니다. 카라바오컵 우승과 클럽 월드컵 우승, 리버풀의 우선순위는 어느 쪽인가요? 이건 당연히 클럽 월드컵입니다. 클럽도 이 클럽 월드컵 우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필드 중축 관련 소식이 있나요? 내 생각엔 증축하기로 한 것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안필드의 분위기는 클롭이 오기 전에도 아주 멋졌던 곳인데 그래도 빅팀들과 경쟁을 이어나가려면 최소 6만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필드가 새로 짓는 것보다 증축하기로 결정한 건 님의 의견대로 아주 좋은 결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안필드의 중축이라는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해야 하며 아마 2020년 초에 안필드 중축 계획 신청안이 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로브렌이 팀을 떠나면 클롭이 나서서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리버풀의 영입 대상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센터백 영입은 지금부터 시즌이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로브렌이 더 많은 경기에 나설 수도 있고 내년 5월 이후로도 로브렌이 팀에 잔류할 수도 있습니다.
저번 시즌 후반기처럼 로브렌이 팀에서 뛰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벤치만 앉아있는 게 되풀이 된다면 로브렌은 이적하는 것을 모색할 것입니다. 팀의 어린 센터백 유망주들의 성장세와 그리고 그 이제 기존 선수들에 있는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실력의 간극이 얼마나 좁혀지게 되면서 클롭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네요. 판덴페어르나 키아르 후버가 월반할 준비가 됐다 싶으면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클롭은 아마도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것입니다. 다음은 리버풀이 엄청 수비적인 팀을 상대하면서 수비진을 파괴하려면 타겟맨이나 피보트의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 리버풀이 데려올 수 있다면 잘츠부르크의 홀란드가 어떠냐? 피르미누가 없을 때 플랜 BC로 가기에 아주 좋은 선수인 것 같다 라고 물어보니까 클롭이 타겟맨을 영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딱 정해진 스타일을 지닌 클롭은 딱 거기에 맞는 선수들만 영입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클롭을 봤을 때 플랜 B로 C로 가는 감독도 아니고 솔직히 클롭은 플랜 A가 굳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키아나 후버가 리버풀에 현실성이 있는 미래가 있는 친구가 맞나요? 내가 보기엔 리버풀의 유망주들 중에서 가장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키아르 후버입니다. 후버는 진짜 수비수로서 이해도도 정말 좋고 기본적인 기술도 타고난 선수로 보여집니다. 후버를 여기 사진을 이 친구가 키아르 후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그 키아나 후버라는 선수를 짤막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생의 네덜란드 국적의 선수입니다. 수비수죠. 이 제임스 피어스 기자가 이 선수에 대한 극찬을 했는데 이 선수는 중앙 수비와 오른쪽 풀백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말고 올해 1월 달에 저번이죠. 따지고 보면은 올해 1월 달에 울버햄튼과 FA컵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면서 리버풀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데뷔한 선수이고 현재는 리버풀과 장기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 선수는 중앙 수비보다는 오른쪽에서의 경기력을 더 높게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울버햄튼 경기에 뛰었을 때도 오른쪽으로 뛰었어요. 특히나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제 미드필더들이 빠져나가면 리버풀이 후버를 이제 1군으로 콜업해가지고 오른쪽 고정을 시키고 아놀드를 중앙 미드필더로 다시금 올리는 방안을 내세웠던 리버풀 현지 전문가도 있었을 만큼 후버가 아주 이 경기를 읽는 능력이나 그 다음에 이 전술의 이해도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가 있고 그때 클롭이 썼던 이유도 바로 이 선수의 가치를 봤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칭찬을 좀 그때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키아나 후버가 아주 지금 리버풀에서 핫한 유망주이고 장기 계약도 맺었습니다. 고메즈가 몬테네그로 경기에서 야유를 어찌 생각하나요? 저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고 고메즈는 스털링과의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스털링이 원인을 제공한 거지 고메즈는 그 건에 대해서 사과도 받아주고 오히려 스털링의 국대 복귀를 용인해 주기까지 했는데 그날 고메즈는 야유가 아니라 박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풀고 가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고메즈와 스털링이 국가대표팀 식당에서 한따까리 했습니다. 스털링이 먼저 선시비 텄고요. 이건 스털링 본인도 인정했던 거고 사과한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사우스게이트 감독도 이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몬테네그로 경기를 일단 스털링을 그 경기에서 제외를 시켰고 이 사건이 언론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일이 더 인파만파 커졌는데 퍼디난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국가대표팀에서
종종 일어나던 것이었고, 이런 건 좀 자기네들끼리 좀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걸 굳이 언론에까지 알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후에 알려진 건 고메즈가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을 찾아가 스털링을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제외하는 걸 철회해 줄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한 걸로 알려져 고메즈가 매우 성숙하고 사리분별 판단을 잘했다라는 현지 보도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몬테네그로 경기에서 70분경 고메즈가 교체 출전하러 들어오는데 잉글랜드 팬들이 고메즈에게 야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야유로 인해서 많은 동료들과 주변 선수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선수들 중에는 거의 뭐 대다수가 왜 고메즈에게 야유를 하는지 듣고 놀랐다고 하고, 이 사건 자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스털링이 선시비를 튼 거고, 케인은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야유를 하는 팬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잉글랜드를 대표해서 뛰고 있고 잉글랜드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런 옳지 않은 응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당사자인 스털링조차도 그 사건에 대해서 내 잘못이고 내가 이 선시비 튼 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야유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이 사건이 더더욱이 많이 언론에 들어가거나 보도되거나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 좀 야유를 자제해달라라고 또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스털링이 또 썼죠, 직접. 보시면 라임 스털링 직접 본인이 이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봐도 아무리 앞뒤로 생각해도 스털링이 잘못한 건데 본인도 인정을 한 거고, 근데 고메즈에게 왜 야유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뭐 리버풀이 싫어서 야유를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그래도 이 고메즈 이 행동 자체가, 그다음 후속 조치 자체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한 건데 모르겠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잉글랜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감성을 모르겠어요. 왜 잘못한 게 없는 애한테 가해자 만들어서 야유하는지. 네. 그 다음 경기는 고메즈가 뭐 안 뛰었어. 부상으로. 진짜 일리업서님 쿠키 10개 조던. 조합파타 뉴스 조하. 아, 진짜 여선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 계시지만 어제 아산다롱이 님이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장장 몇 시간 동안 카드를 깠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앞으로 또 올라갈 이제 카드 까기 영상이 많다. 쌓여있다. 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메즈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풀 선수들이 계속 야유를 받고 있는데, 요즘 선수들이 클럽 축구에 집중하거나 부상을 피하고자 국가대표팀에 빠지는 게 트렌드라고 보는데, 차차 리버풀 선수들이 메이저 대회만 출전하게 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버풀 팬들 중에는 뭐 대부분이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경기를 신경 쓰진 않지만, 핸더슨이나 아놀드, 고메즈 같이 직접 뽑히고 뛰는 선수들은 뭐 국가대표팀 경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언제나 국가대표팀이 부르면 갈 것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 같다라고 또 말을 해줬죠. 랄라나가 내년 이적 가기 유력한데 해리 윌슨이 자리를 꿰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나요? 해리 윌슨은 중원에서 뛸 때 경기력이 더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라는 질문에, 해리 윌슨은 이제 본머스로 임대가 있는 리버풀 선수예요. 최근에 잘해주고 있고, 해리 윌슨이 리버풀에 돌아와서 나중에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클럽은 해리 윌슨이 본머스로 임대를 선택했을 때부터 당시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시즌을 풀로 한번 치러보는 게 해리 윌슨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포지션 진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또 중원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뭐 랄라나가 나가던 누가 나가던 해리 윌슨이 돌아와서 내년 시즌은 우리가 벤치나 아니면 주전에서 해리 윌슨을 볼 수 있는 거죠. 여튼간에 지금부터 그때까지 윌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윌슨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인터밀란의
안토니오 콘테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콘테가 협박 편지와 함께 받은 게 바로 이 총알이라고 하는데 비비탄 말고요. 진짜 총알. 이 총알 이들은 편지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콘테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테는 1년의 익명의 협박 편지와 총탄이 든 봉투를 받았다라고 하며 이것은 최근 이탈리아의 여러 정치인들에게 총알이 보내지는 것으로 잘 알려진 협박 행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총알을 받고 난 뒤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콘테는 만약을 위해서 자신의 집과 그 다음에 인터밀란의 트레이닝장 그 다음에 그 두 곳 아닌 곳에서도 콘테가 가는 곳이면 지금은 계속적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총기 허가가 허가가 안 나가지고 우리는 총이라는 거를 사실 영화나 군대, 예비군 이런 데 아니면은 뭐 쏠 데가 없어요. 뭐 사격장이 있긴 하지만 그 사격장에 있는 총들이 우리나라는 리볼버인가? 워낙에 미국은 다양한데 그 뭐 사격장을 좀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총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남성분들은 다 경험해 보긴 하지만 권총알의 총알은 우리가 경험해 보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얘네 마피아가 있잖아. 얘네는 어떻게든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총을 뭐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나라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니까 무섭더라고요. 네. 이런 거 받아보면은 남이야 그냥 뭐 별일 없겠지라고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막상 받아보면 무서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여튼간에 콘테가 협박 편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이탈리아 칼초메르카토가 보도한 건데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현재 AC 밀란 그리고 나폴리, 볼로냐와 링크가 되고 있습니다. 38살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다음 달 LA 갤럭시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자유계약 신분이 됩니다. 고로 1월 이적 시장에서도 깔끔하게 이적할 수 있다는 거죠. AC 밀란이 1월에 질라탄과 18개월간 계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나폴리와 볼로냐 역시 질라탄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1월 이적 시장에서 밀란과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나올 이제 뉴스긴 한데요. 네. 이 뉴스가 제가 이제 어제 거와 오늘 이렇게 합쳐져 있어요. 어제 못해가지고 국대 경기 본다고. 근데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말하지 않아도 나올 거지만 무리뉴가 토트넘 갔잖아요. 질라탄 토트넘 질라탄 토트넘 작살난다. 또 무리뉴하고 또 약간 끈끈함이 있어 은근히. 보니까 무리뉴 계속 얘기하던데. 갑자기 그 생각나네. 갑자기 뜬금없이. 뭐 잘 어울릴 거 유니폼도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꿀잼 될 것 같죠. 느낌이 그냥. 안 올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왜냐면 토트넘은 나이 많은 공격수 특히나 뭐 잉글랜드 자체가 30살 이후에 선수들에게 단연 계약을 하지 않고 본인 입장에서는 질라탄은 단연 계약을 원하기 때문에 단연이라고 해서 뭐 질라탄이 뭐 4, 5년 원하겠어요? 2년 정도 원하는 건지. 근데 절대 이 프리미어 리그는 그렇게 안 해주기 때문에 요런테 나갈 때 봐봐요. 안 올 거 아는데 잠깐 상상해보니까 웃겨가지고.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질라탄 소식이 있었고 다음 소식은 요즘에 정말 핫한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선수를 잘 몰랐다면 이 기사를 듣고 한번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외워두면 FM에서건 피파에서건 실제 축구에서 사실 실제 축구가 더 유력한데 뭐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선수일 겁니다. 네. 그러면 프랭키 대용의 빈자리를 메꾼 선수입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프랭키 대용이 965억에 이적료와 함께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했습니다. 올여름 아약스는 프랭키 대용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이제 에드손 알바레즈를 영입했고 둘 다 영입했을 때는 21살의 나이였습니다. 아약스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영입에 45억, 단 45억, 50억도 안 돼. 김신욱보다 싸.
맞나? 김기희보다 싸. 맞나? 조나탄보다 싸. 네. 그리고 이제 45억 영입을 했고 에드손 알바레즈 영입에 215억을 썼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에드손 알바레즈는 다재다능한 선수들이며 센터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 두 선수 모두 다 사실은 델리트의 대체자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중앙 수비를 쓰려고 했던 거죠. 근데 뭔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말 그대로 45억이니까 그냥 미래를 위한 투자. 오히려 알바레즈, 에드손 알바레즈, 멕시코 국가대표에서 뛰고 있는 에드손 알바레즈인데 오히려 알바레즈를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왔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이 두 선수들 뛰는 걸 보고 테나 감독이 센터백으로 영입했지만 이번 시즌은 중앙 미드필더로 거의 뛰고 있습니다. 테나의 아약스 감독은 테크닉을 갖춘 선수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선수들은 경기장을 폭넓게 쓸 줄 알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에드손 알바레즈는 이에 해당되는 선수들이며 이 둘은 이미 테나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알바레즈는 판더백이 좀 더 자유롭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 둘은 수비적으로 빈틈이 없고 팀의 뒷공간을 잘 커버해주는 선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선수를 만약에 다시 보고 싶다면 그 경기를 보면 돼요. 어느 경기를 보시면 되냐면 발렌시아와 아약스의 발렌시아 홈 경기가 있었어요. 챔피언스리그 최근에. 최근이라고 해도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최근에 이 둘이 함께 뛴 경기가 그 경기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분도 계실 텐데 발렌시아 이 원정을 떠난 아약스가 3대 0으로 이겼던 경기입니다. 그 경기에서 이 새롭게 영입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알바레즈가 함께 선발로 나왔어요. 함께. 네. 함께 선발로 나와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투볼란트로 나왔어요. 둘 다 수비형 미들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수비할 때 투볼란트 자리에서 이제 수비 앞선에서 띄워주고 공격 시에는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같이 올라가. 좀 더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이제 수비형 미들에서 점오 올라가고 그 다음에 1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에디손 알바레즈가 점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서 뒷받침해주면서 공격에 도움을 줬는데 이날 경기에서 라인을 올려서 같이 빌드업 해주고 수비일 때는 앞선에서 다 끊어주고 하는 역할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이제 발렌시아를 3대 0으로 원정에서 털어버린 거죠. 특히나 경기로 봤을 때는 알바레즈보다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좀 더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알바레즈도 많이 뛰고 있긴 한데 이 경기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 다음에 이 팀의 중심축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좀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역할과 팀의 중용을 받고 있고 알바레즈는 수비의 기동성을 좀 올리고 싶은 경기에서 중용이 돼요. 자, 알바레즈 사진을 준비를 할 거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만 에디손 알바레즈 사진을 잠깐 준비를 해볼게요. 미안해, 이거 준비할 때 내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 선수인데 멕시코 국대라 좀 보신 분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사진은 잠깐만요. 요걸로 대체를 할게요.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에디손 알바레즈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약간 멕시코 국가대표팀으로 뛰면서도 요즘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이적료 자체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45억이었지만 이 친구는 215억. 기본적인 몸값이 있던 선수예요. 기본적인 몸값이. 유럽으로 오면서 이제 이 정도 금액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그쪽 내에서는 나름 꽤 지속적으로 오퍼도 많이 받고 아약스가 이제 투자를 한 거죠. 크게. 아약스 입장에서 이 정도면 크게 투자한 거지. 네. 이 선수가 수비하는 대표적인 수비 방법이 태클이에요. 태클인데 이 태클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엄청 태클을 자주 하고 많이 쓰는 스타일인데 선수의 발이나 공을 보고 들어간 태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칙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태클하는 유형은 예측. 그러니까 이 상대가 들어갈 길목에 그러니까 거의 뭐 미리 늦는다? 그런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예측 태클이 들어가서 이 상대에게도 큰 타격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볼을 끊어주는 데 있어서 많이 반칙이 나와도 뭐 카드나 이런 걸 잘 받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태클을 많이 쓰는 유형들이 사실 요즘 별로 없어. 왜냐면은 태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태클은 박스 안에서 태클은 정말 최후의 마지막 보루고 그 밖에서도 태클이 한번 잘못 나오면 경기가 뒤바뀌어질 수 있는 뭐 빨간 카드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레드 카드 나올 수 있거나 카드 누적이 되거나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합니다. 네. 좀 그 보고 있으면은 눈이 많이 간 스타일이에요. 수비수지만. 그래서 뭐 아무튼 태클을 정말 많이 쓰는 스타일이고 선수의 부딪힘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태클을 많이 하는데 다음에 아약스 경기 볼 때 혹시나 멕시코 국적의 선수가 나오면 얘밖에 없어요. 에드손 알바레즈 한번 나오시면은 되게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자체가 이제 판더백을 좀 더 위로 올렸을 수 있는 같은 선상에 나오지만 판더백이 약간 프리롤 같이 이제 좀 올라가서 공격을 여과 없이 걱정 없이 뛰는데 많이 도와주는 게 이제 이 알바레즈랑 마르티네스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수비수로서 공격적인 게 아니라 미드필더로 뛸 수 있을 정도로의 경기 센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로 나와서 빌드업을 하거나 백업이 들어오면 간간히 올라가는 공격을 선보이는데 이 선수가 대인 마킹이 올라가면 마킹 없을 거 아니에요. 대인 마킹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한 중앙 공격 가담이나 사이드에서 올려준 크로스가 상당히 괜찮아요. 원래 수비수였지만 수비수일 때도 볼을 되게 잘 다루는 느낌인데 여기서 미드필더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볼을 다룰 줄 아는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알바레즈가 마르티네스보다 기용 자체는 좀 적으나 알바레즈도 아약스에서 매우 잘 적응하고 있고 문제없이 녹아들고 있다. 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선수는 아르헨티나 국적의 98년생이고 아까 좀 전에 봤던 멕시코 국적의 에드손 알바레즈는 97년생이라 아약스는 또 대박 선수 2명을 엄청나게 싸게 데려와서 정말 박터질 조짐이 또 보이고 있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지금 미드필더를 원하는 클럽들 오히려 판더백보다 지금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원한다라는 클럽들이 있을 정도로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약스는 터질 준비가 되어 있나 봐요. 네. 테나 감독이 지도를 잘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좋은 선수를 잘 발굴하는 원래 뭐 아약스 스카우터 책에도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려져 있어가지고 아약스는 또 옛날부터 막 아프리카나 나름 또 아시아 쪽도 있고 그랬었고 잘 뿌리를 내려져 있는 스카우터들이 있기 때문에 스카우팅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튼간에 잘 데려오는 것 같아요. 이 팀은 참 매력적인 클럽인 것 같아요. 아약스는. 또 아약스 이 듀오 새롭게 영입된 듀오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소식은 내년 여름에 리버풀을 떠날 생각이 있다는 샤키리에 관한 뉴스입니다. 샤키리가 내년에 리버풀을 떠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이 언론사에서 알아냈다고 하며 샤키리의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번 시즌 겨우 14분만 출전해 후보 자원으로 전락한 샤키리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이적을 검토할 거라고 자신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뭐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뭐 일단 이쪽 유럽 쪽 뉴스 보면은 다 떠버려. 맨날 털어놓는데 네. 자기 친구한테 다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친지들 가족들에게 다 털어놓고 네.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선수들도 외롭고 말할 때가 뭐 필요하다 보면은 떠벌이 될 수도 있지. 샤키리는 마네와 살라, 피르미누라는 삼각편대를 자신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 지난 시즌 초반보다 후반기에 기용이 되었던 샤키리가 옥체미가 몸이 올라오고 난 뒤로부터는 이번 시즌 후반기에도 아마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샤키리 직장 중인 얘 미넨도 있었고 인터밀란도 있었고 나름 그래도 명문가 출신이에요. 클럽은 시즌 중에 샤키리를 떠나보내진 않겠지만 내년 여름엔 샤키리의 앞길을 막아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리버풀은 샤키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검증된 자원이라는 점과 아직 젊은 나이를 감안해 샤키리를 이적시킬 경우 꽤나 괜찮은 수익을 챙길 공산이 높습니다. 이대무용과 샤키리는 뭐 리버풀에게 큰 돈을 안겨줄 수 있는 자원이죠. 본인이 뭐 다시 뛸 수 있는 곳을 가려고 뭐 이전 팀과 같은 팀을 고를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샤키리 잘하죠. 잘하는데 부상 이후에 그 폼이 좀 안 올라요. 네. 클럽은 안 쓴 이유가 확실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 선수가 뭐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몸이 그만큼 안 올라오기도 하고 부상을 계속 당하니까 쓸만하면 부상. 그것도 맨날 국대 가서 부상당해. 물론 당연히 리버풀에서 뭐 가용 자원을 쓰지 않고 있으니까 뭐 부상 당하면 연습 경기 아니면 국대인데 그래도 너무 지금 부상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고메즈와 핸더슨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전에 준비했던 뉴스인데 뭐 일단 준비를 한 거니까. 핸더슨은 이 캠프 잉글랜드 대표팀 캠프에 도착하기 전이 아니라 거의 도착하자마자 네. 뭐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대요. 사실 이거는 뭐 도착해서 감염됐다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엔 도착하기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메즈는 저번 주 금요일 날 훈련에 참가했는데 그때 이제 무릎에 타격을 입으면서 코소보와의 경기에 뛰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코소보 경기엔 둘 다 나오지 못했지만 원정 가서 뭐 대체 선수 없이 잉글랜드는 4대0이라는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킹슬리 코망이 또 부상으로 대표팀을 이탈했습니다. 킹슬리 코망이 미넨으로 조기 복귀를 했으며 코망은 몰도바와의 경기 중에 근육 문제로 네, 경기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육 문제면 그래 다행히도 네, 어떤 이제 큰 부상은 아니니까 좀 쉬면은 나아질 수 있는 부상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리 푸키 파리. 자, 다음 소식은 핀란드가 유로 2020 본선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노리치 시티는 이를 기념하고자 이 헬싱키에 푸키 파티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노리치 시티는 핀란드가 유로 2020에 진출함에 따라 금요일 헬싱키에서 공식적인 푸키 파티를 열 것이며 핀란드의 티모 푸키는 리히텐슈타인의 골망을 두 번이나 흔들면서 3대 0으로 승리를 했고 이로 인해 핀란드는 축구 역사상 자신들의 축구 108년 역사상 처음으로 메이저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국가적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폴로 라이브 클럽에서 파티를 열며 노푸키, 노파리 티셔츠와 함께 칵테일을 비롯 팝업 샵을 오픈할 것이고 푸키는 유로 2020 예선에서 9골이나 득점하면서 제2조 2위로 유로 본선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이 핀란드 팬들은, 축구 팬들은 엄청나게 이 본선 진출을 이뤄낸 것에 대해서 뭐 열광을 하면서 경기장에 다 난입하고 뭐 또 그런 게 있었대요. 이거 징계 먹어요. 100%. 네. 안전사고 그것 때문에 못 막았다고 홈팀이 징계 먹기 때문에 징계 먹습니다. 벌금을 내던 무관중뭐 때려 먹던 무조건 징계고 여튼간에 아무튼 뭐 얼마나 뭐 기분 좋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아이스하키 핀란드 유명하죠. 뭐 이제 NHL이 맞죠? 그 미국 그 아이스하키가 아무튼 뭐 거기도 핀란드 선수가 되게 많대요. 그리고 뭐 드라이버 이거 드라이버 그리고 또 창 던지기도 또 유명한 나라라고 하는데 뭐 여튼 핀란드가 550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월드컵이나 유로에 진출하지 못했던 거의 뭐 유일한 북유럽 국가라고 합니다. 뭐 월드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로에도 함께 했을 때 거기에도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핀란드의 전설적인 공격수 리트마넨이나 우리가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골키퍼 야스켈라이넨도 이제 핀란드 국적인데 이런 사람들도 절대
결국에는 해내지 못했던 게 메이저 대회인데, 이 메이저 대회를 푸키가 골망을 진짜 막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열면서, 푸키가 득점 이제 그 유럽 예선에서 득점 순위가 1위는 아니고 5위인가인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런 공격수가 사실 거의 없었으니까. 리트만엔 제외하면은, 리트만엔도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푸키가 뭐 이제 이 핀란드 국민들의 꿈을 이뤄준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핀란드가 들썩들썩했대요. 반다이크는 개인적인 이유로 에스토니아와의 유로 예선 경기에서 결정했습니다. 네덜란드 국가대표팀 감독인 쿠만 감독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새벽이었을 거예요. 네. 이 경기에서 반다이크를 기용하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주장인 반다이크는 개인적인 상황을 이유로 경기를 결정하며 네덜란드 훈련 캠프를 떠났습니다. 이거 이겼어요. 3대 0인가? 어제 새벽에 봤거든요. 카드 까고 나서. 그러니까 어제 카드를 엄청 오래 깐 거야. 진짜로. 근데 너무 재밌었어. 근데 아무튼 카드 까고 나서 오늘 축구 있지? 1호 예선 하고 봤는데 네덜란드가 거의 뭐 조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뭐 그냥 뭐 슈팅을 계속 때려 막. 재밌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부주장인 디에고 덴메는 프로게이머로 데뷔를 하였습니다.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소속 부주장이자 수비형 미드필더 디에고 덴메는 분데스리가 피파리그의 라이프치히 피파팀 소속 선수로 쭉 참가하고 있었으며 이번 분데스리가 피파리그 켈른전에서 자신의 닉네임 DD31이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덴머는 축구 선수와 프로게이머의 영역에서 투잡을 뛰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르바이트가 내가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독일 말이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짬뽕된 말인 것 같긴 하던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영어인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는 알쓸 신작. 근데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라. 쏘리. 라이프치히는 분데스리가 피파 20 리그에서 10위에 랭크되어 있고 미넨이나 도르트문트는 보드진들이 보수적이라 게임에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어가지고 꼰대죠, 꼰대. 네, 꼰대 스타일의 팀이라 아직 이 두 팀은 게임팀 자체가 없대요. 근데 나머지 팀들은 거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분데스리가 피파 리그에 참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문과 미넨은 없는 거예요. 피파 20 현재 리그에서 1위 팀은 슈투트가르트, 이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며 2위가 샬케 04, 3위가 브레멘인데 브레멘은 저번 시즌 피파 리그에서 우승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약간 TMI 들어가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파 20은 아니지만 성남FC가 피파 온라인 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성남FC가 패했다 뭐 이런 기사만 자꾸 올라가지고 뭐 성남FC 그 PP온 팀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나 여튼간에 뭐 검색을 해보면 죄다 패했다만 있어가지고 크게 더는 안 알아봤습니다. 성남 팬들이 또 놀랄까봐 시겁할까봐 더는 알아보지 않았어요. 전남도 있대요. 네. 성남은 1부 리그에 있지만 전남은 지금 거기서 지금 피파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후반기에 좋았지. 후반기 좋았지 전남. 좋았는데 아무튼 그거 할 때 아니야. 알아도 혹시라도 그 관계자가 듣는지 모르겠지만 들으면 알아도 축구에도 신경 쓸 때요. 내년 시즌은 올해 후반기처럼 좀 하면은 괜찮고. 초반에 빨리 잘랐어야지 그 외국인 감독. 왜 그렇게 안 자르고 있던 거요? 갑자기 또 짠났네. 전남을 내가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전남의 광양구장 진짜 좋아요. 딱 한 번 가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돗대기 시장이에요. 거기 경기 있는 날 그 시장 열려가지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문어 막 말린 거 대펑 큰 거 그런 거 구워주고 앞에서 오징어 구워주고 연탄에 그런 느낌 나는 축구장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해. 다 요즘에는 경기장이 깔끔하게 다 돼 있어가지고 그런 식이 없는데 광양은 그게 돼요.
아주 구실한 말이에요. 그 진짜 처음 갔는데 이런 데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소주 진짜 거짓말하고 소주 팩 사가지고 안주 산 다음에 경기장 먹을 수 있겠더라고 진짜. 아니 앞에 시장이어가지고 족발 같은 것도 있고 엄청 많아 진짜. 대박이야. 너무 멀어서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래도 그 첫 번에 그런 약간 추억이 되게 좋았어요. 아쉬움이 있다 이거지. 네. 소주병 안 돼요. 소주 팩. 팩은 괜찮아. 팩은 까면 이제 뭐 크게 다칠 일은 없으니까 사실. 병은 안 돼. 병은 이제 원래 K리그도 검사하는 데가 있고 한데 또 안 할 때도 있고 이게 다 달라. 국대도 사실 다 검사해야 되는데 국대도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왜냐면 바쁘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원래 검사하는 게 맞다. 원래는. 다음 소식은 스위스 1부 리그의 세르베테는 대한민국 국적의 박정빈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세르베테 FC는 박정빈을 영입했습니다. 이 25살의 박정빈은 지난 여름 덴마크 클럽 바이보리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자유계약 상태로 있었습니다. 박정빈은 윙어와 세컨 스트라이커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며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 유스 출신인 박정빈 선수는 18살에 그루이트피르트에서 분데스리가를 데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는 18살에 데뷔한 거예요. 그는 이후 칼스루에, 그 다음에 호보로, 바이보리를 거쳤고 이번에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짜로 영입했지만 이번 시즌까지만 이제 계약을 유지한다고 하며 이 계약에는 1년 연장 옵션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박정빈은 16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예전에 박정빈이 뭐 볼프스부르크 유스에도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구자철 있을 때거든요. 내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이 친구가 뭐 나중에 뭐 독일 잘 안 됐지만 덴마크 갔을 때는 덴마크 여자친구와 함께 유튜브를 했어요. 거진 뭐 이 친구가 주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자친구랑 영상에도 나오고 했었어요. 네. 아무튼 유튜브를 오히려 가장 먼저 했던 축구 선수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이용, 김보경, 박주호보다 훨씬 먼저 했거든요. 네. 아무튼 이 유튜브 이름 모르겠는데 그냥 일부 뭐 특이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한 유튜브 채널이었고 일반 정말 이게 유튜브로 내가 활동하겠다 이런 채널 말고 말 그대로 그냥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로 쓰는 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올려가지고 그런 것처럼. 네. 박정빈이 또 그렇게 유튜브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몇 번 봤거든요. 다음은 메이슨 마운트는 59년 만에 잉글랜드에서 득점한 최연소 첼시 선수가 되었습니다. 메이슨 마운트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코소보와의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이 경기에서 단지 18분 만에 골을 넣었으며 이 20살의 소년은 1960년 11월 지미 그리브스라는 사람이 당시에 20살 277일 에 넣었던 이후 잉글랜드에서 두 번째로 어린 첼시의 득점자라고 합니다. 메이슨 마운트는 코소보와의 예선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지 20분 만에 잉글랜드 데뷔골을 기록했고 이 공격형 미드필더는 이번 시즌 첼시에서 18경기 4골 2개의 도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마운트는 램파드 감독 아래에서 핵심 선수로 여겨질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했습니다. 네, 뭐 첼시가 요즘에 첼시는 좋은 일밖에 없어. 뭐 윌리안도 경기력 돌아와. 램파드 감독은 이 첼시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좋은 감독 같아. 몰라. 감독 인생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좀 이따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포체티노가 사람 일은 모르는 것 같아. 사람 일은 모른다. 그래도 뭐 램파드는 오래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중국 축구는 답이 없다. 내 눈에 답이 보이지 않으니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중국 언론에 직격탄을 날린 리피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전 중국 축구 감독인 마르셀로 리피가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8년 동안의 멋진 시간을 보냈다. 다만 이번엔 중국 축구의 나에 대한 숭고한 경의에 보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는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에 값하는 성적을 내놓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2019 아시안컵 종료 이후 나는 원래 중국팀을 떠나는 몸이었다. 근데 중국 측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감독을 맡아달라 요청해 왔다. 다만 이번엔 중국 축구에 나에 대한 숭고의 경의에 보답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제까지 이 마르셀로 리피로 살면서 그 어떤 유벤투스 뭐 밀란에 가면서 감독하면서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을 다 때려 넣어도 중국 축구는 바뀔 수가 없다. 왜냐? 가진 게 없어. 나 너무 힘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다. 내가 이제까지 흰머리 될 때까지 축구를 하면서 쌓아놨던 나의 이런 능력을 다 쏟아 부어도 안 된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거다.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어떻게 해야 중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금 중국을 떠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 간단한 소식인데 레알의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무릎 부상으로 2019년도가 아웃이 되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 결과 왼쪽 무릎 인대 손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스페인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아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앙리가 또다시 감독직에 올랐습니다. 앙리가 MLS 몬트리올 임팩트 감독에 공식 부임했습니다. 몬트리올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앙리를 감독으로 선임 발표했으며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고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앙리는 선수로서 A매치 123경기에서 51골을 넣었고 프리미어리그 통산은 총 174골을 넣는 등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후에는 트래블을 달성하는 등 무수한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앙리의 감독 데뷔는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지난해 10월 달에 자신이 프로로 데뷔했던 AS 모나코 지휘봉을 잡고 정식 감독에 데뷔한 앙리는 부진을 면치 못했었고 그 탓에 3개월 만에 감독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앙리는 모나코에서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었고 많은 핑계를 댈 수가 있겠지만 몬트리올의 새로운 감독으로 왔다라고 말하며 AS 모나코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지난 실패를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라는 뜻도 전했고 또 앙리가 항상 모나코 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못한 거지 나에게 기회를 준 모나코에게는 정말 너무나 감사한다. 이런 말을 항상 하기 때문에 뭐 모나코 가지고 놀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앙리가 못했던 건 사실이니까 그거는 팩트로 뭐 본인도 받아들이는 거니까 뭐 그거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또 MLS다 보니까 MLS는 본인이 이제 뛰어봤던 그 리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뭐 하긴 뭐 리가는 안 뛰어봤어? 미안합니다. 내가 없던 얘기를 할게요. 좀 이게 왜냐면 나 무한도전 앙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손세이셔널에도 나왔었잖아요. 네. 친근한 마음에 쉴드 처벌을 했는데 네. 헛소리였네요. 죄송합니다. 네. 쏘리. 네. 이거는 이제 어차피 다 오피셜 났지만 그래도 이건 어제 준비한 뉴스에 있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인디펜던트에서 보도하길 토트넘은 이미 포체티노의 후임을 물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포체티노는 자신의 미래를 두고 보도진들과 회담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클럽의 많은 사람들은 웨스트햄전에 그의 미래가 달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패배가 바로 경질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다음 몇 주간 클럽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미 내부에서는 대체자를 찾고 있다고 하며 토트넘은 나겔스만과 에디 하우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현재 백수인 알레그리와 안첼로티 그리고 무리뉴, 랄프 랑닉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체티노를 시즌 중에 경질 시 필요한 금액만 해도 180억이 넘기 때문에 이것이 포체티노의 경질로 실제로 일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로 준비했던 건데 뭐 실제로 일어났죠. 네.
여튼간에 어제 뉴스를 했으면 내가 좀 이 뉴스로 좀 약간 어제 조던이 했던 말에 무리뉴가 있었는데 진짜 무리뉴 왔네 이렇게 됐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유벤투스는 전범치와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2024년까지라고 하며 니콜로 스키라에 따르면 보누치의 연봉은 세후 600만 유로 77억 플러스 보너스 옵션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안첼로티는 무직이 아니지. 알레그리가 무직인데 알레그리 말하면서 무지라 말한 거지. 이것도 계속 뉴스 하면서 나 지금 못 해줘요 설명. 토트넘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시켰습니다. 토트넘이 말하길 우리 토트넘은 오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와 포체티노 코치진인 헤수스 페레스, 미겔 디아고스티노, 토니 히메네스를 경질을 발표한다고 했고요. 경질하기 때문에 위약금 내줘야 돼요. 다니엘 레비 회장이 말하길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극도로 꺼렸고 그러니까 포체티노가 아닌 새로운 감독을 데려오는 것을 원치 않았었고 뭐 이런 말이겠죠. 이는 이사회가 가볍게 혹은 서둘러서 내린 결정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말과 올 시즌 초반 국내 성적이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포체티노와 그의 스태프들과 함께했던 기억들을 감안할 때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사회에 달려 있습니다. 포체티노와 그의 스태프들은 항상 우리 역사의 일부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새 경기장을 짓는 동안 그가 어려운 시기를 홈구장에서 지켜낸 것을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한 대처 방식과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따뜻함 그리고 이 토트넘의 긍지에 대해서 극찬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와 그의 스태프들이 기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들은 항상 여기서 환영받을 사람들이고 우린 재능 있는 선수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팬들에게 활력을 좀 더 불어넣을 수 있고 이 긍정적인 시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맞추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뭐 일단 뭐 이건 잘랐던 경질시켰던 오피셜 이제 발표했죠. 토트넘이 새 감독으로 무리뉴를 선임했습니다. 토트넘은 조세 무리뉴와 2023까지, 그러니까 22-23년 그 시즌까지 계약을 맺었음을 발표했고, 토트넘은 무리뉴가 이제 맡게 되므로 소감을 밝혔는데, 무리뉴가 뭐라 했냐면, 저는 이 위대한 유산과 열정적인 팬, 이런 클럽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팀과 토트넘 아카데미 퀄리티는 나를 너무나도 흥분시킵니다. 이 선수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레비 회장은 무리뉴를 평하길 무리뉴는 역사상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며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팀에 영감을 주고 뛰어난 전술가입니다. 팀의 믿음과 에너지를 줄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으며 무리뉴가 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기쁘다라고 레비가 말했습니다. 무리뉴가 원하는 여기 밑에 안 써 있구나. 이게 원래 뉴스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네. 무리뉴가 원하는 스쿼드죠. 토트넘의 스쿼드 보시면은 골키퍼 유리스고 뭐 케인 다 아실 만하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죠? 페르난데스? 네. 뭐랬습니까? 손 페르난데스. 이건 다른 애죠. 네. 디발라, 세세뇨, 포이스, 뭐 이제 산체스, 얘 포이스와 산체스를 절대 안 할 텐데. 아니 맥과이어 같은 양반인데 포이스를 쓰겠냐고. 그리고 뭐 아탈인데 요 선수들 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사람이 이 바로 아탈입니다. 오른쪽 풀백. 이 선수가 누구냐면 현재 리그왕에서 뛰고 있는 그다음 니스에서 뛰고 있는 오른쪽 풀백인데 엄청나게 공격적인 풀백이에요. 사실 이대로 뛰면은 밸런스가 풀백에서 개망해요. 왜냐면 세세뇽도 윙어 성향을 지닌 풀백이기 때문에 아탈은 세세뇽의 2배입니다. 아탈은 거의 그냥 윙어예요. 얘를 풀백으로 쓰는 거는 말 그대로 좀 뭐랄까 오히려 투톱을 우리가 4, 3, 1, 2 사이드를 죽이고 풀백을 좀 올렸을 때 이럴 때 아마 좋은 선수인 것 같은데 엄청 빨라요.
그냥 단일 빠르기로 치면은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온다. 그럼 오바메양 다음으로 아마 빠를 거예요. 진짜 빨라요.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선수 보잖아요. 드리블에 미친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리블 잘해. 아, 얘 드리블 좋지. 하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드리블 좋아도 아, 드리블 좋았는데 거기서 그냥 원터치 패스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드리블이 좋아서 선수도 잘 제끼고 한데 본인이 약간 그거에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풀백이 수비 라인에서 드리블로 제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 아무리 드리블이 좋아도 풀백이 거기서 앞선에서 수비 라인을 이제 나와서 연기를 줄 거면은 패스를 줘야지. 거기서 드리블로 제친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뺏기면 바로 조지는 거잖아요. 바로. 근데 이제 진짜 빨라. 아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영상 많을 텐데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얘는 빠르고 드리블 잘해요. 그 진짜 맞는데 근데 요즘 우리가 풀백을 봤을 때 어느 팀을 최고로 칩니까? 옛날에는 바르셀로나, 알바와 알베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알 아니겠습니까? 마르셀로, 카르발. 요즘엔 어디입니까? 리버풀이죠. 로버트슨, 아놀드. 근데 여기서 세세인용 알타? 이렇게 가면 조집니다, 진짜. 아무튼 좀 더 이제 우직함도 있어야 되고 속도도 있어야 되지만 경기를 읽는 센스가 더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풀백이. 그런 센스가 정말 라미 초대박. 이런 정말 이 센스, 이 경기를 읽는 그런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정말 라미 정말 최고의 선수로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선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치면 제가 항상 칭찬하는 벤치를 최고죠. 네. 로즈는 여기 왜 없냐면 로즈는 제가 저번 뉴스에서도 말했지만 로즈는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저는 토트넘에서 딴 곳으로 갈 마음은 없습니다. 단 계약 기간 동안. 계약 기간 끝나면 토트넘 뒤도 안 들어보고 떠날 겁니다. 이쪽으로 오줌도 안 쌉니다. 무조건 나는 계약 기간 다 채우고 토트넘 떠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이 와서 무리뉴가 뭐 로즈한테 가서 야 장미야 왜 그러니 나 왔잖아.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하면서 이제 좀 기분 좀 풀어주고 내가 나 맨유에 있을 때도 영입하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번 재개해보자. 이렇게 뭐 꼬셔가지고 재개할 수는 있어도 일단 로즈 자체가 레비한테 한 소리 들었대요. 레비가 직접 로즈 불러서 야 나는 안 쓸 거야. 내가 감독 아니지만 나 너 관심 없어. 너 가. 계약기간 채우고 가. 이런 한 소리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약간 서운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또 무리뉴가 야 내가 감독이야. 내가 왔잖아. 좀 와가지고 요즘 너만한 풀백 구하기도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재개할 수도 있고 주고 올려줄게. 하지만 2억 넘게 못 줘. 미안해. 하긴 근데 괜히 2억 넘게 줄 필요도 없지만 여튼간에 뭐 로즈는 내가 알기로는 재계약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주급이 아마 1억이 안 넘을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새로운 감독이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레비가 그런 생각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 에릭센도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잘 봐요. 무리뉴가 가서 릭세나 반갑다. 그래. 너 뭐 지금 나가려고 지금 레알 가려고 여기서 개짓거리 하고 있지. 나 누구니? 나 무리뉴야. 나 가는 팀마다 트로피 들었던 사람이야. 너 남아주면 내가 트로피 든다고 약속할게. 하면서 거짓말 치면서 잡아두면서 재계약 때리고 공짜로 토트넘도 안 보내게 되면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나중에 보내도 비싸게 팔 수 있는. 네. 아니, 근데 무리뉴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별명이 뭡니까? 혈인류 아니겠습니까? 혈인류. 네. 혈인류. 또 이거 털기 시작하면 애들이 감독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하긴 감독님 대단하신 분이지. 인터밀란에서 트립을 하신 분이지. 하면서 이제 뭐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뉴가 뭐 맨유에서조차 유로파리그를 또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또 한번 또 이게 털기 시작하면 장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털어 제끼면 또 그럼요. 무리뉴 이빨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네퓨라프님 쿠키 10개 조던. 베일이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모르겠네. 와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라프라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냥, 사실 말하면, 저는 무리뉴 감독을 좋아하는 유형의 축구팬은 아니에요. 그런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치만 무리뉴가 갖고 있는 스탯을 비하하거나, 그 다음에 커리어를 무시할 마음은 없습니다. 진짜로,
가는 팀마다 분명히 트로피 올린 거 사실이고요. 트리블 감독인 거 맞고요. 네. 챔스를 먹었던 그 한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커리어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옛날같이 뭐 요즘 축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맨유 시절에 받았던 무리뉴인데, 그 우리가 무리뉴를 평할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쉬고 있는 무리뉴, 쉬다 온 무리뉴. 여기에 이 오늘 번역 뉴스 댓글에 뭐라 써 있었냐면, 1년차 끝나면 희망을 본 토트넘 무리뉴가 와서 뭔가 이 방법을 찾았다. 2년차 부진한 경기력 하지만 끝내 무리뉴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다. 손흥민 커리어에서 첫 우승을 일궈내다. 3년차 무리뉴 레비 회장과 알레그랜다 델리알리와 불화 싸웠다. 토트넘 무리뉴 경지로 무리뉴 인터뷰에서 결국 남는 건 토트넘, 결국 남는 건 트로피. 토트넘 지련장에 있는 홀로 있는 이 FA컵 우승 트로피나 봐라. 네.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이제 미래 3년간을 다 봤다. 2년차에 이제 FA컵 하나 우승하나 봐요. 네. 마지막에 3년차가 진짜 너무 웃겼어요. 경질 후 무리뉴 결국 남는 건 트로피. 토트넘 진열장에 홀로 있는 FA컵 트로피나 봐라. 네. 이렇게 또 말씀하신 팬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무리뉴 우리 뭐 망했네 해도 무리뉴가 토트넘을 선택한 거 우리 다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해외 언론에서 받았던 소스에 따르면 이전에 이거 오피셜 발표하기 전에 이 몇 달 전에는 무리뉴가 원하는 클럽은 레알 복귀하는 거, 그 다음에 파리, 미넨 이렇게 자신을 금액적으로 밀어줄 수 있고 기본적인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 두 팀을 원한다라고 이제 그런 뉴스들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리뉴가 토트넘을 사실 나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토트넘이 포체티노를 자를까라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내가 인정이 안 되니까 토트넘이 토트넘이 이제 포체티노를 자를 거란 생각을 아예 안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무리뉴를 아예 그냥 배제시켜 놨던 건데 이런 일이 있고 나고 보니까 그래도 이것도 신기해요. 나한테는. 그래도 무리뉴가 토트넘을 선택한 게 좀 어떠한 미래를 보고 왔을까. 물론 이 토트넘이라는 클럽이 젊잖아요. 근데 나는 레비가 이 부분에서 되게 잘 선택한 게 뭐냐면 무리뉴가 오면 선수들이 이제 뭔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무리뉴라는 감독이 현지에서는 되게 잘 먹히더라고. 우리 입장에서야 뭐 무리뉴 마트에 갔나 하지만 유럽에서는 무리뉴가 쌓아 올린 커리어가 당연히 어마무시한 거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인정받고 있는데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에릭센이나 토비 알더웨이럴트 그다음 베르통원 이런 친구들 잡아놓을 수도 있는 충분한 감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무리뉴가 과연 오는 게 뭐 걱정거리만 되겠냐. 분명히 얻는 것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토트넘을 볼 수 있는 우리 이제 포체티노의 토트넘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막을 내렸으니까 새로운 토트넘 무리뉴의 토트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축구 팬들에게는 아주 센세이션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밌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계약에 관련돼서도 결국에는 잡아낸다면 무리뉴를 선임한 게 무조건 이득이지 않을까. 네. 여튼간에 좀 이번 주말부터 보게 되겠죠. 네. 이러다가 무리뉴가 이제 빅6 팀을 다 만든 건 아닌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네. 그런 생각도 약간 상상돼봤어요. 맨유 가서도 다시 돌아왔다. 오랜만이다 맨유. OT 가서도 뭐 스탠포드 브리지 가서도 야 니들 진짜 오랜만이다 첼시. 또 이렇게 나중에 또 다른 팀 가면 야 오랜만이다 토트넘. 또 이거 이렇게 하고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약간 여러모로 재밌어요. 재밌는 양반이에요. 이게 이슈메이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슈메이커 아니겠습니까? 걸어다니는 이슈메이커예요.
옛날같이 입을 많이 털진 않지만 무리뉴가 분명히 속으로 이 맨유, 첼시 이 자식들 내가 다시 만나면 토트넘을 조져라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후반기에 다시 만날 그 팀들 간의 경기도 좀 약간 기대가 되고 네. 재밌지 않을까. 이 클롭과 펩 대전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순위긴 하지만 이제 뭐 무리뉴가 한번 입 털어주기 시작하면 또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에픽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 저녁 9시쯤에 이제 방송을 좀 바꿀까 해요. 1시간 땡겨서 이제 또 피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네, 그래서 9시쯤에 이제 여러분들을 좀 슬슬 만나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조던! 미투! 감사합니다.